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 티머시 골웨이의 지음, 송보라 옮김, 나비스쿨.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나. 마음의 힘을 이끌어내어 지금보다 한층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 우리에겐 생각 이상으로 훌륭한 마음의 힘이 있다. 둘, 마음의 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마음의 힘에 대해 내가 제대로 알게 된 것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잠시 시간을 내어 테니스를 가르칠 때였다. 그때 나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개의 나가 있음을 우연히 알아차렸다. 나는 그 두 개의 나에게 셀프 1과 셀프 2, 즉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내 안에 있는 판단하는 나는 일일이 간섭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건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그와 달리 지켜보는 나는 뭐든 자연스럽게 익히고 집중을 잘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쯤 눈치를 챘을 것이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놀라운 힘이 어떤 나한테서 나오는지 말이다. 맞다. 불안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안정감을 찾고 행복에 다가서는 비결은 바로 판단하는 나를 내려놓고 지켜보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판단하는 나가 앞쪽에 서면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금세 자신감을 잃는다. 테니스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눈앞에 공이 날아오면 판단하는 나가 마음속에서 수다스럽게 말을 걸어온다. 자, 이제 제대로 자세를 잡아. 왼쪽 발은 앞으로 20cm 정도 내밀고 각도는 15도쯤 바깥으로 틀어야 해. 라켓은 비스듬하게 살짝 잡아쥐고 공이 눈앞에 오면 정확하게 받아쳐야 해. 자, 공이 왔다. 어서 쳐. 어이쿠, 제대로 치지 못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게 좀 더 연습을 했어야지. 그런데 지켜보는 나에게 경기를 맡겨두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몸에 잔뜩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날아오는 공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며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언제 라켓을 휘둘러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된다.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는 실수를 할 때조차 즐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이번엔 잘못 쳤네. 그럼 어때? 공을 주고받는 게 재미있는걸. 마음의 힘을 발견하는 일은 판단하는 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나를 찾는 용감한 시도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판단하는 나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사실 판단하는 나는 불안의 주범이다. 실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잘잘못을 따지는데 급급해 스스로를 자꾸 조급하게 만든다. 건강을 위협하고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상황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훌륭한 마음의 힘, 즉 지켜보는 나를 찾아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몰리의 테니스. 내가 첫 번째로 썼던 책이 출판되고 몇 달쯤 지났을 때 ABC 방송국의 프로듀서 한 명이 연락을 해왔다.
그는 리저널 리포트라는 TV 프로그램에 마음의 힘에 관한 20분짜리 영상을 내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얼마 후 그는 커다란 카메라를 든 3명의 촬영 감독과 함께 내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약간 뚱뚱한 50대 여성이 한 명 서 있었다. 그 프로듀서가 내게 말하길 그 여성의 이름은 몰리고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사실 내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지켜보는 나를 찾게 도와주면 어떤 사람도 금세 테니스를 배울 수 있다. ABC 방송국의 프로듀서는 바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몰리를 통해서 말이다. 그가 제시한 시간은 단 20분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건네는 프로듀서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읽었다. 내가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확신 말이다. 코트 한쪽에 말없이 서 있는 몰리를 바라보던 내 마음속에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촬영을 수락한 이상 다른 선택은 없었다. 네트 건너편에 몰리가 자리를 잡았을 때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몰리, 지금부터 내가 공을 칠게요. 그저 편하게 지켜보다가 소리내어 말해봐요. 공이 바닥에 닿았다가 튀어오르면 튄다. 그 공을 치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친다라고 말하면 돼요. 몰리는 내 말을 잘 따라주었다. 공 몇 개가 그쪽으로 날아갔고 몰리는 튄다, 친다라고 여러 번 말했다. 친다라고 말할 때 그녀가 손에 든 라켓을 자신도 모르게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다. 내가 말했다. 몰리, 그쪽으로 다시 공을 보낼게요. 튄다, 친다라고 말하면서 이번엔 라켓으로 공을 툭 쳐봐요. 공이 날아갔고 그녀가 라켓을 휘둘렀지만 허탕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그냥 공을 지켜보다 튄다, 친다라고 말하면 돼요. 잠시 뒤 몰리는 내가 보낸 공을 받아쳤다. 그리고 또 받아쳤다. 나는 공을 치는 그녀의 자세가 제법 안정적인 것을 발견했다. 몇 번 더 공을 쳐낸 뒤 그녀는 한층 편안하게 라켓을 휘둘렀다. 마치 몇 달째 테니스를 배운 사람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녀는 공을 치는 다른 동작도 쉽게 익혔다. 난 그저 공이 라켓에 맞는 소리를 들어보라든지 춤을 추는 것처럼 박자를 세워보라든지 하는 말을 몇 마디 더 건넸을 뿐이다. 약속된 20분이 흐른 뒤 몰리는 코트 위에서 나와 즐겁게 공을 주고받고 있었다. 우리를 둘러싼 3대의 카메라는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그 모습을 본 프로듀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몰리가 20분 만에 테니스를 익힌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판단하는 나의 간섭 없이 지켜보는 나가 활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공을 주고받는 동안 몰리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실수를 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자세는 점점 좋아졌고 정확하게 공을 치는 횟수도 늘어갔다. 지켜보는 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사실 지켜보는 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닮았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배운다. 실패해도 금세 다시 도전한다.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처럼 말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만약 판단하는 나가 걷기를 배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골반에 힘을 준 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왼발과 오른발을 나란히 놓고 왼쪽 발을 8cm 정도 들어 올리고 그런 다음 다리를 움직이고 허벅지와 종아리의 각도를 유지하고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이런 넘어졌잖아. 바보 같으니. 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지? 판단하는 나의 수다를 듣는 동안 아마 한 걸음도 떼지 못할 것이다. 불안과 판단하는 나. 지켜보는 나를 데려다 놓아도 판단하는 나는 호시탐탐 자신이 등장할 기회를 노린다. 우리는 오랜 시간 판단하는 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왔다. 그래서 불안해지면 얼른 판단하는 나를 부른다. 불안이 판단하는 나와 절친한 사이라는 걸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판단하는 나가 전면에 나서면 공포와 불안이 마음을 채운다. 그러면 근육이 굳고 집중력도 흐려진다. 그러다 보면 눈앞의 기회를 쉽게 놓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사무실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지금 최상의 상태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지켜보는 나의 도움을 받아 일 전체의 흐름이 눈앞에 보이며 마음 또한 편안하다.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일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전화벨이 울리고 상사가 당신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그 순간 당신은 생각한다. 뭐지?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지금 하는 일의 방향이 잘못됐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자료를 찾아보는 건데. 이렇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 역시 나는 안 돼. 지켜보는 나가 아무리 멋진 시간을 선물했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는 순간 판단하는 나는 너무도 쉽게 마음을 차지해버린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다. 몇 분 뒤 상사가 부른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연락을 받아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는다. 판단하는 나가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테니스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난다. 싫어하는 방향으로 공이 날아오면 판단하는 나는 그 위협에 대항해 두려움을 느낀다. 어쩌지? 저 공은 치기 어려워. 놓칠 게 틀림없어. 그 즉시 근육이 굳고 공을 놓치고 만다. 판단하는 나가 다시 말한다. 그래, 실패할 줄 알았어. 난 역시 한심해. 그 방향으로 다시 공이 날아오면 두려움은 더 커진다. 나는 이런 반복적인 상황에 어쩌지 반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어쩌지 반응은 프로 선수들에게도 종종 나타난다. 이 상황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 지켜보는 나가 등장했을 때다. 지켜보는 나는 쉽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오는 공을 도전으로 인식한다. 그래, 이번엔 이렇게 쳐봐야겠다.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라켓이 적절하게 공에 반응한다. 설사 받아치지 못해도 지켜보는 나는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배운다. 좋았어. 다시 쳐보는 거야. 희망적인 사실은 지켜보는 나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판단하는 나가 의식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두 얼굴의 데이비드. 데이비드는
그동안 내가 만난 이들 가운데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를 가장 혼란스럽게 번갈아가며 내보인 사람이다. 데이비드와 만난 건 코칭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마음의 힘 시연회 자리에서였다. 테니스 라켓을 들고 건너편에 선 그가 말했다. 제 백핸드 발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약해요. 공을 그쪽으로 보내볼게요. 네트 쪽으로 다가와서 한번 쳐봐요. 내 말에 데이비드는 백핸드 발리 자세를 취하며 공을 몇 차례 받아쳤다. 과연 그의 말처럼 공에 전혀 위력이 실리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약해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치면 시합에서 점수를 따기 힘들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치고 싶은 건가요? 좀 더 강하게 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말에 끼어들었다. 지금 보여주세요. 네? 뭘요? 데이비드가 원하는 백핸드 발리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직접 보여주는 편이 제가 코칭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초보자가 아니었다. 몇 년째 테니스를 쳐온 것 같았고 자신이 원하는 발리를 보여줄 능력이 있었다. 다만 그의 마음속에 능력 발휘를 방해하는 원인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내 요구를 듣고 데이비드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식으로. 데이비드는 내가 보낸 공을 집중해서 치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뒤 그는 완벽하게 공을 쳐냈다. 몇 분 전에 보여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하게 말이다. 오, 제법인걸?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감탄의 말을 내뱉으려는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그의 공이 약해졌다. 아무래도 마법이 깨진 모양이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네, 좀 전에 친 건 그냥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게 제 실력이죠. 그럼 다시 설명하면서 공을 쳐보세요. 조금 뒤 그는 제대로 된 발리를 선보였다. 하지만 이내 소극적인 발리로 되돌아왔다. 아무래도 그의 마음속에서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았다. 순수한 마음으로 설명을 할 땐 지켜보는 나가 앞으로 나서서 데이비드가 좋은 공을 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내 판단하는 나가 그의 마음속을 차지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면서 말이다. 내 백핸드 발리는 원래 약해. 마치 낮과 밤처럼 강한 공과 약한 공을 번갈아 선보인 뒤 데이비드가 무척 당황해하며 물었다. 대체 어떤 게 제 진짜 실력인 거죠?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했다. 그동안 데이비드의 마음은 철저하게 판단하는 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했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 제법 놀라운 솜씨를 갖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내가 데이비드에게 건넨 조언은 이것이었다. 그는 한동안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마음속에 두 개의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건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깨달음은 우리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는다.
우리가 판단하는 나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건 그 말이 제법 그럴듯하고 이성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격려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데 익숙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건 진짜 삶이 아니다. 데이비드가 언제쯤 실력을 발휘할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날 새로운 발걸음을 뗐다. 적어도 강력한 백핸드 발리를 쳐낼 능력이 자신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세미나를 진행할 때 우리는 판단하는 나를 불안 유발자라고 부른다. 우리 마음에 이 불평 가득한 목소리는 좀처럼 멈출 줄을 모른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마음을 뒤흔든다. 이 불안 유발자가 대대적인 활약을 벌이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골프장이다. 조그마한 공 하나와 긴 막대기. 이런 우스꽝스러운 조합에 우리는 종종 사활을 건다. 내가 코칭을 위해 찰리를 만났을 때 처음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드넓게 펼쳐진 잔디밭 위에 평온하게 서 있는 그를 보았을 때 어떤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을 치기 위해 팔을 휘두를 때조차 그는 여유를 잃지 않았다. 일반 골퍼가 갖기 힘든 자세였다. 그런데 찰리의 골프채가 공과 만나는 순간 낯선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잔뜩 찡그린 채 공을 때리고 있었던 것이다. 공이 날아가자 그는 다시 편안한 찰리로 돌아왔다. 잠시 동안 마치 다른 사람을 만난 느낌이었다. 내가 물었다. 공을 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한 차례 더 팔을 휘둘러 본 뒤 그는 자신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렸다. 멋쩍게 웃는 그를 보며 내가 말했다. 편안한 얼굴로 돌아왔네요. 만약 지금의 찰리가 공을 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말인가 싶어 그가 나를 보았다. 내가 설명했다. 공을 약하게 칠까봐 불안해하는 찰리 말고 지금처럼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찰리 말이에요. 그는 별 기대 없이 공 앞에 다시 섰다. 보나마나 제대로 때리지 못할 거라고 믿는 눈치였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평소보다 힘차게 날아가는 공을 보며 찰리는 무척 놀라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을 때릴 때 지어 보이던 찡그린 표정이 사라졌다. 불안 유발자의 속삭임. 우리는 긴 시간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다. 불안을 유발하고 긴장을 가져오는 판단하는 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인다. 난 정말 바보야. 이런 걸 해낼 수 있을 리가 없어. 나는 한심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나야. 스스로를 이렇게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믿는다.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